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순항 중입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KF-X는 고태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인데요. 또한 KF-X는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예정입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이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입니다. 현재 한국의 스텔스 제조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기체 설계는 12번의 수정을 거듭해 스텔스기의 형상을 띠고 있고 스텔스 도료와 스텔스 패드 개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X의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18E, 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이며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 기술 격차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KF-X 배치 이후부터는 더욱 발전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성능으로 KF-X의 모든 성능을 단정짓기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KF-X 개발과 동시에 또 다른 핵심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레이더라고 하는 A사 레이더를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군사 강대국들은 A사 레이더에 관련한 기술 확보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A사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멀찍이 앞서 있고 하드웨어 성공 단계인 유럽, 러시아, 중국은 그 뒤를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하드웨어는 10년 이상, 관련 소프트웨어 장비를 포함하면 20년을 앞서고 있다는 평입니다. 위상배열 전자주사 레이더는 A사와 P사 레이더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원리는 다르지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들 전자식 레이더 구조를 대략 세 부분으로 분류하자면 맨 앞에 위치하면서 1000개 이상의 방사 모듈이 박힌 안테나부, 그 뒤에 위상배열 구동부, 그리고 맨 뒤에 레이더 관련 전자장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A사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사는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 대비 몇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모듈들이 모두 독립적이라 몇 개 모듈이 고장나도 레이더 작동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A사는 기계적 구동부가 없으므로 고장이 잘 안 나기로 유명합니다. 고장 간격 주기가 기계식에 비해 5배 길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따른 전투력 손실이 적습니다. 또한 모듈들이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 방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의 재밍에도 아주 강하고 탐지 각도를 좁혀 모은 레이더파를 방사원에 송신해서 재밍을 걸 수 있는 강력한 ECM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산 A사에 국한된 것이지만 레이더파 방사 자체가 무기가 되는 무시무시한 고성능 HPM과 EA 능력도 있습니다. 이는 A사 레이더 자체가 전자전 무기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반대로 기존에는 탐지가 어려웠던 상대방의 미세한 레이더파도 증폭해서 탐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사는 적용 방법에 따라 아직도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목적에 따라 레이더 주파수 변형이 가능하므로 기존에는 탐지가 어려운 지상에서 밀착해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UAV 그리고 낮은 RCS 비행체 대상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레이더파를 나누어 대지상, 대공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사 각도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주사 각도를 좁힐 수 있어서 탐지 거리도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듯 기존 레이더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 A사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 레이더를 최고의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이런 세계 추세에 맞춰 A사 레이더를 더욱 강력한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데요. 하나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능동 위상배열 A사 레이더에 추가적으로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A사 레이더를 더욱 강력하게 개발 중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A사 레이더의 원리는 잠자리 눈에서 착안하였고 10,000개에서 30,000개의 난눈으로 구성된 보관을 가지며 난눈들은 3차원 구조로 높이 및 각도가 상이한 곳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 레이더의 손수집 모듈이 500에서 1500개가 방위 각각 고각 방향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 모듈들이 잠자리에 난눈들처럼 각각의 목표물들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이지스함의 A사 레이더는 1000k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함도 같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15K의 A사 레이더의 경우 190km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A사 레이더도 이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레이더의 경우 130km 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레이더의 최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개발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사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언급하고 있고 A사 레이더의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한국이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하지만 A사 레이더는 아무리 한국이 전자강국이라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국산 A사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돈과 같은 모듈 1088여 개를 원형판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하는데 눈이 1088개인 셈입니다. 미국 F-35의 A사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탐지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A사 레이더는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자동지형 추적 기술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일정 고도로 비행하도록 제어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해 성공한 첨단 기술입니다. 자동지형 추적 기술의 배경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장에서 적을 먼저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과 같은 다양한 탐지, 정찰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신호처리 기술의 진보로 다중주파수 신호에 대한 동시처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유상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적어도 고속 비행과 야간 및 모든 날씨에서 안정적 비행을 위해 지형 추적 기능이 발전되었는데요. 지형 추적 기능의 발전으로 지형 마스킹을 통한 생존 가능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유상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지형 추적을 수행하며 밀리초 단위로 하나 이상의 빔을 전자식으로 조종하여 전방에서 동시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지형 추적 기능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조종사의 업무량을 감수할 수 있는데 이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의 특성상 자동지형 추적 기능은 필수사항이 된 것입니다. 최근 발전되는 기술에는 정밀 타격 및 실시간 표적 추적으로 식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전장 환경의 공중에서 발생되는 위협들은 레이더의 반사 단면적이 작고 저고도 및 고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형태의 체계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공중에서의 발생되는 위험으로 다양한 탄도탄 및 초고속 스텔스 전투기 등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 발전에 따른 소형화, 고속화, 기동력 증가 및 패턴의 다양화로 공격 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의 경우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센서로 구성된 내비게이션 파드를 탑재하여 운영되고 왔지만 장비 탑재 시 항공기의 무게가 증가되고 장애 발생 시 독립 센서 운용으로 인한 대체 장치가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를 볼 때 대한민국 미래의 국방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A사 레이더를 이용한 자동지형 추적 기술 도입은 국방력을 향상시킬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첫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한 이후 2023년 KF-X 시제기에 탑재해서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하고 하나가 제작을 하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의 엘타 측은 이스라엘의 레이더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고 에이사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 정도로 소형화했는데요. 모듈 개당 단가는 4,500만원으로 그랜저 풀옵션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비쌉니다. 이 모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입니다. 2026년까지 3,700억 원을 투입하는 에이사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 국산화를 85%까지 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완전 국산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군사강국들이 일으켜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가는 길은 자주국방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차기 3000톤급 중형급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2의 비밀 병기가 탑재됩니다. 자, 시간을 지난 7월 2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고체 연료와 관련해 개정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김 차장은 이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차세대 잠수함에 대해 말하며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SLBM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현재 개발 중인 대한민국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탄은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SLBM 개발에 고삐를 당긴 것은 북한의 북극성 1형 등 SLBM 개발에 진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우리도 장보고3에 SLBM을 개발해 탑재하기로 한 것이죠. SLBM 개발은 보통 지상 사출 시험, 수중 사출 시험, 실제 잠수함 사출 시험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미 SLBM 지상 사출 시험은 수년 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보고3의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수직 발사관은 원래 순항 미사일 발사용으로 개발돼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보다 즉 위력이 작은 것이 한계로 꼽히는데요. 기존 순항 미사일용 수직 발사관 직경은 53.3cm 안팎이지만 북한 북극성 1형 SLBM 직경은 약 1.5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해군은 함 크기를 3,600톤, 4,000톤급으로 각각 키운 배치2, 배치3급에서 수직 발사관의 직경을 늘려 위력이 강해진 본격적인 SLBM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장보고3급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장착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대국력이긴 합니다. 북한이 SLBM을 탑재했으므로 한국도 보유해야 한다는 군사적 견제 심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용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일본의 견제 때문에 쉽게 탑재하기 어려웠던 SLBM을 북한 견제라는 정당성을 활용해 탑재할 수 있게 된 측면이 강합니다. 헌데 바로 이 장보고3급에 탑재될 무기가 바로 비밀 병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로 SLBM 대신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이거나 SLBM 탄두로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주변국을 상대로 한 자주국방의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인 독침 전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양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차하면 베이징이나 도쿄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독침 전략을 위한 대표적인 전력이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까지 부스트 글라이드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요격 해피용 유동기가 어떤 무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 6월 국계입법조사처가 펴낸 보고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더 막기가 어려운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재래식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래식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상, 비행기, 군함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죠. 전투기에 장착한다면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적국의 장거리 목표물을 불과 몇 분 만에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고, 만약 잠수함에 장착한다면 목표물 근처에 은밀하게 접근해 일시에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극초음속 미사일 기동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하나는 스크램제트 엔진 방식으로 초음속 기류 속에서 대기권의 산소를 태우기 때문에 거대한 산화제 탱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 방식은 바로 부스트 글라이드 모델로서 대기 재진입 로켓에 실리는 모델입니다. 발사 후 초고고도에 이른 후 대기 상층부를 건너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목표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한다는 것이 바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무기체계죠. 부스트 글라이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부스트 글라이드는 탄도미사일처럼 고체 로켓 부스터를 활용해 100km 정도의 고도와 마하 10 수준의 속도를 확보하는데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서핑보드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합니다. 바로 중국이 실전 배치한 둥펑 17이 부스트 글라이드를 활용한 무기입니다. 둥펑 17은 W14로 알려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탑재하여 작전 배치한 세계 최초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둥펑 17은 2단형 미사일로 일단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부스터와 같은 구조이며 2단은 HGV 자체입니다. HGV는 최고 고도의 정점으로부터 하강하여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단계에서 탄도미사일 부스터와 분리되고 극초음속으로 적어도 활공 비행을 합니다. 특히 HGV는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마하 5에서 10 사이에서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며 비기동하죠. 이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는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활공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1500km 수준까지 쉽사리 늘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를 2023년까지 개발하면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쳐 현무2C나 현무4, SLBM 등에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현실적으로 요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베이징은 서해에서 겨우 100km 떨어져 있고 일본 도쿄도 동해에서 겨우 200km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장보고 3급 배치2는 특히 리튬 전지를 연료로 사용해 정숙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죠. 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도산 안창호함 진수 당시 한국 해군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염두에 두는 것은 북한인가 일본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발행한 바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도산 안창호함의 운용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죠. 그 후 한국이 강력한 최신 잠수함을 개발하는 이유라는 기사가 야후재팬 메인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본 근처의 바다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운용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죠.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도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도 사건거리가 된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한국 잠수함이 핵으로 가려고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또한 한국은 안창호함을 비롯해 총 9척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후속함에는 현무2 파생 모델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을 이미 이용해 수중 발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장보고3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를 장착한다면 그 위력은 가중되는 것이죠. 일본은 SM-3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S-400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스트 글라이드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이 톤 단위에 달하고 있고 우라늄 235의 재고량도 수십 톤에 달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인데요. 대한민국은 마음먹으면 6개월 이내에 원자폭탄이 아닌 수소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적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실렸는지 재래식 탄두가 실렸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고 국내에서는 중량 2톤짜리 탄두를 갖춘 현무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체계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자, 그럼 이 부스트 글라이드 미사일을 탑재할 장보고3 사업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해군은 2020년부터 장보고3 9척을 전력화하기 시작해 1992년부터 투입한 209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보고3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으로 해당하는 배치 1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총 3척이 건조됩니다. 이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죠.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이 탑재됩니다. 배치 2는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났죠. 당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2017년 북극성 SLBM 발사 성공과 3,000톤급 잠수함 개발 추진 등으로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군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바다의 해상 임시발사장에서 현무포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됐는데요. 현무포는 사거리가 800km면서도 탄두 중량은 2톤입니다. 당시 시험 발사한 현무포 미사일은 SLBM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장보고3 배치 2에서부터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는데 그동안 수직 발사 탄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없었죠. 따라서 2017년 현무3 탄도미사일을 배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볼 때 이번에 현무포 2발 중 1발에는 SLBM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한 개조형으로 개발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자, 현 단계에서 주변국이 가장 경계하는 대한민국 군 전력은 무엇일까요? 육군은 현무 미사일, 공군은 F-35A, 해군은 이지스함과 잠수함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이 가장 신경 쓰일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그것도 핵탄두를 장착한 부스트 글라이드 미사일을 탑재한 장보고3 잠수함이 도쿄 앞바다에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은 일본으로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죠. 사실 도산 안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항공모함 도입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후순위로 밀린 느낌도 있지만 3,000톤급 이상이면 핵추진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 2와 배치 3가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장보고3 배치 1, 배치 2, 나아가 배치 3 9척의 잠수함이 우리 바다에서 직접적인 위협은 물론 잠재적인 위협에도 훌륭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가장 깊숙이 숨겨진 비수가 되길 기원합니다.